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죠. 자, 일단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나번에서 모든 법률 행위가 다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본인이 할 문제이지 타인이 대신 결정을 해줄 문제는 아니니까요. 2번,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죠. 따라서 사실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또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인데 요거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가 대리가 허용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 되는 거예요? 유추 적용될 뿐인 거죠. 따라서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대리의 종류해 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나옵니다. 일단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인데 교재에는 법정대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나오는 편인데 뒤에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법정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대리하면 친권자나 후견인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자,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예요. 여기서 대리의 본질은 뭘까요? 능동대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인 겁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면요, 또 이게 또 이상해져요. 그래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수령할 수는 있다 해가지고 능동대리가 주된 거고 수동대리는 종된 거로 이해해 두셔야 이해가 편합니다.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리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유권대리고, 대리권이 없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겠죠. 2절 대리권에서 1번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권리와 권한의 차이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고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봤자 대리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이해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입니다. 제가 교재에다가 좀 자세히 써놨지만 의미 없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이 법정 대리고 얘도 친권자와 후견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이 우측에 2번 임의 대리권이죠.
일단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냐면 수권행위가 됩니다. 1번 수권행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했어요. 이 숫자가요, 줄 숫자입니다. 권한을 주는 행위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명백히 뭐예요? 의사표시죠. 따라서 수권행위도 뭐인 거죠? 법률행위인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인데 이것을 계약으로 볼 것인가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무명계약설이고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가 단독행위설인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을이 좋다 내가 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고요.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이해한다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말하는 순간 을이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이미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단독행위설인 거예요. 상식은 계약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유까지 아셔야 돼요. 이유는 우리 민법 117조가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 민법 117조가. 근데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가지고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117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승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이 민법 117조 때문에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11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한 능력자도 미성년자 등도 충분히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자, 그러면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그건 아니겠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하거든요. 뭐 얘들은 굉장히 많겠죠. 갑과 을이 서로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다, 뭐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대단히 다양할 텐데 이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뭐죠?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고요.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행위인 거죠. 우리가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게 뭐죠? 나번인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다번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또는 무효가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문제인데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면 당연히 수권행위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유인성설이고요. 기초적 내부관계가
패소가 되더라도 무효가 되더라도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무인성설이고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로 될까요? 여보, 당신이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나중에 이혼하게 됐을 때 을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설이고요. 갑과 을이 이혼하더라도 을에게 대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죠? 무인성설인 거고요.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무인성설을 취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해가지고 무인성설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이 판례 볼 건데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도박빚 갚아야 되나요? 갚을 필요 없나요? 갚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요. 근데 현실은 가장 무서운 빚이 실제는 뭐예요? 도박빚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현금은 없으니까, 그 대신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갑이 을에게 뭘 한 거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이랬을 때 을이 대리인이 되는 것이냐. 또 만약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병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병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갑이 을에게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요거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를 하게 된 기초적 내부 관계는 무효예요. 우리 판례가 뭘 취하죠? 무인성설을 취하니까 요게 무효라도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을은 적법한 대리인인 것이고요. 따라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이니까 갑의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등기를 해준다면 병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고요. 무인성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죠.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맨 처음부터입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한정되고, 한정된다, 끊긴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뭐예요? 한정되고. 계속 보시면 위 변제 약정의 이행이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얘는 무효지만 수권행위는 뭐죠? 유효란 얘기죠. 두 가지가 뭐죠? 단절되어 있죠. 우리 판례 뭘 취하는 거죠? 무인성설을 취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례로서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장 흔히 나오는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갑이요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 을과 갑이 만나가지고 사모처를 부탁했다. 위임 계약을 하고요. 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했어요. 첫 번째, 갑과 을 간의 요 수권행위를 을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이므로 제한 능력자인 을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을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수권행위 자체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요 위임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있다. 왜요? 위임은 계약이고 을이 뭐 한 거예요? 승낙한 거니까. 자,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됐을 때 수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준다. 따라서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됐더라도 을은 여전히 뭐예요? 적법한 대리인인 것이고요. 따라서 을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도 뭐죠? 유권 대리 행위가 된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3번 수권행위 상대방과 방식인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이 4번 수권행위 철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1번 대리권의 범위. 일단 1번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끝이죠.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일단 임의 대리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땅 사라 그랬으면 땅 살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이 판례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은근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해석을 했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 대리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이 대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첫째, 가능한 거. 매매계약 물론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수권이 있었습니다. 팔라를 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데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남을 위해서 대신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연기해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기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못하느냐? 두 번째, 불가능한 거. 첫째, 처분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됐고요. 그거를 처분하려면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결론 기억하시고 왜 이게 뭐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대리인은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그렇죠?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측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판례를 뭐 한 거예요?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잘 나오니까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그냥 판례 밑에 4번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죠. 자,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알 수 있는지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 따라서 해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명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118조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첫째,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첫째, 보전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도 가능하지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 첫째,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만을 할 수 있으니까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할 수 없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공부하시면 요거하고 요거가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보시면 별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는 제가 뭐가 보존이고 쭉 얘가 나와 있는데 암기할 것은 아니고요.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98페이지에 이용행위 예중에 나와 있는데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는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인 거예요. 또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가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기억 안 해 두시면 왠지 못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임대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딱 나오죠. 그죠? 5번 처분행위죠. 나머지 거지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2번 가옥의 임대도 뭐죠? 이용행위니까 할 수 있고요. 3번 금전의 이자부 대여도 일종의 이용행위로 평가되고요. 4번 계량행위도 뭐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은 뭐죠? 5번 처분행위고요.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꼭 확실하게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